지평선이 끝나는 곳까지 오직 푸른 하늘만이 펼쳐진 대초원. 이곳은 오늘날 우리가 평화로운 여행지로 떠올리는 몽골의 땅이지만 12세기에 이곳은 살갗을 찢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영하 40도의 추위가 모든 생명을 얼려버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가혹하고 비정한 땅이었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조용하게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곤 합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동쪽 끝 고려에서부터 유럽의 관문인 오스트리아의 빈 성벽 아래까지 이르는 인류 사상 최대의 연속 영토 제국을 건설하게 될 이야기는 이 가혹한 대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초원의 남쪽에는 당시 동아시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 금나라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베이징이라 불리는 중도를 중심으로 만리장성 이남의 비옥한 땅을 차지했던 그들은 세련된 비단옷을 입고 정교하게 구워낸 찻잔에 차를 마시며 대초원의 유목민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금나라 황실의 눈에 비친 몽골인들은 그저 가축을 몰고 다니는 거친 야만인에 불과했죠. 그러나 그들은 이 야만인들을 결코 가볍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로 뭉쳤을 때 뿜어낼 파괴력을 누구보다 두려워했기에 매우 영리하고도 잔혹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이의제의의 전략이었습니다. 금나라의 관리들은 화려한 비단과 금괴를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초원으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세력이 강한 부족에게 접근해 이 예물을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초원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저 건너편 부족이 당신들의 영토를 넘보고 있으니 우리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러한 금나라의 공작은 초원을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부족들은 금나라가 던져준 미끼를 물고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었으며 어제의 동맹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습니다. 태무진의 아버지인 예스게이가 타타르족의 잔치에 초대받아 독살당했던 사건 역시 이러한 거대 제국의 교묘한 이간질이 만들어낸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금나라는 초원이 분열될수록 자신들의 안녕이 보장된다고 믿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초원의 유목민들은 정착 문명이 누리는 안락함 대신 자연이 선사하는 가장 혹독한 교육을 매일같이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아이들은 걸음마를 떼기도 전에 말 등에 올라타는 법을 배웁니다. 5살짜리 아이가 거친 말의 갈기를 잡고 시속 40km로 달리는 모습은 정착민들에게는 경이로운 서커스처럼 보이겠지만 유목민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말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일부이자 가장 믿음직한 전우였습니다. 여름이면 섭씨 40도까지 치솟는 뙤약볕 아래에서 가축을 몰고 겨울이면 눈보라 속에서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그들은 강철 같은 육체를 만들어갔습니다. 이들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군사 훈련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가족과 수만 마리의 가축, 그리고 거대한 천막인 게르를 한꺼번에 이동시키는 계절적 이주는 고도의 물류관리 능력을 요구했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가축들이 먹을 풀이 충분할지, 어떻게 하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캠프를 해체하고 다시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훗날 대규모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전술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보급부대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말의 젖으로 만든 술과 치즈, 그리고 가죽으로 만든 옷만 있다면 그들은 지구 끝까지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지탱한 또 다른 힘은 저 높은 곳, 푸른 하늘에 있었습니다. 몽골인들은 하늘을 단순한 대기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을 탱글이라고 부르며 모든 생명과 권위의 근원으로 숭배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절감할 때마다 그들은 영원한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의 뜻이 나를 인도한다면 이 거친 땅 너머의 세상 또한 나의 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거대한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샤먼들은 모닥불 주위에서 춤을 추며 하늘의 메시지를 전달했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강력한 신념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천명 사상은 훗날 파편화되어 있던 부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로 밀어넣는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몽골 사회를 지배하던 것은 극도의 자존심과 복수의 윤리였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가축을 훔치거나 가족을 해친다면 그것은 죽음을 통해서만 씻을 수 있는 치욕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내 원수의 피를 보지 않는다면 나의 영혼은 결코 안식할 수 없다. 라는 맹세가 초원의 바람을 타고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죠. 이러한 개인적인 원한과 부족 간의 갈등은 금나라의 이간질과 맞물려 초원을 끊임없는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피비린내 나는 과정은 생존 능력이 가장 뛰어난 자들만을 남기는 가혹한 거름망 역할을 했습니다. 가장 영리하게 사냥하고 가장 잔인하게 적을 섬멸하며 가장 끈질기게 살아남는 법을 터득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 금나라가 그들을 분열시키지 않고 오히려 따뜻하게 포용했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아마도 역사는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12세기의 세계는 자신들이 만든 문명의 성벽 안에 갇혀 있었고 그 성벽 밖에서 자라나는 거대한 에너지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몽골인들은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고 그 에너지는 단 한 명의 강력한 지도자를 기다리며 응축되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은 언제나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태무진이라는 소년이 아버지의 죽음을 겪고 부족에게서 버림받아 쥐를 잡아먹으며 연명하던 그 시절 세상은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그 가혹한 시련 속에서 초원의 생리를 온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흩어진 화살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어야 부러지지 않는지를 말입니다. 칭기즈칸 이전의 몽골은 혼란 그 자체였지만 그 혼란은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한 산고와도 같았습니다. 초원의 바람은 이제 막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2세기 중반 폭풍 전야의 몽골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아주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1162년경 몽골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강가에서 인류의 지형을 뒤흔들 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며 세상에 나왔습니다. 펠트로 겹겹이 쌓인 천막 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작은 주먹 안에는 검붉은 핏덩이가 단단하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샤먼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이 아이가 평생 동안 세상을 피로 물들일 것이라는 불길하고도 웅장한 예언을 쏟아냈죠. 당시 보르직인 시족의 용맹한 추장이었던 예스게이는 자신이 방금 사로잡은 타타르의 용사 이름을 따서 아이에게 태무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적의 이름을 자식에게 붙여주는 이 기묘한 행위는 승리의 기억을 박제하려는 승리자의 오만이었을까요? 아니면 적의 강인함까지 아들이 흡수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었을까요? 초원의 척박한 대지 위에 던져진 이 핏덩이가 훗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스게이는 수천 명의 추종자를 거느린 지도자였으나 그가 다스리는 영역은 광활한 대초원에 비하면 한 줌의 흙에 불과했습니다. 보르직인 가문은 결코 가장 부유하거나 강력한 세력이 아니었으며 오직 칼끝에서 나오는 무력과 전사들의 흔들리지 않는 충성심만이 그들의 생존을 보장해 주었죠. 어린 태무진은 아침 안개가 걷히기 전부터 앞말에 젖을 짜는 법을 배웠고 거친 말에 갈기를 잡으며 균형을 잡는 법을 익혔습니다. 활시위를 당기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히고 하늘의 구름 모양만 보고도 폭풍의 징조를 읽어내던 소년의 눈동자에는 일찍부터 생존자의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태무진이 9살이 되던 해에 예스게이는 아들의 혼처를 정하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혼인이 아니라 시족의 입지를 넓히고 부족 간의 피비린내 나는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거래였습니다.
그들은 태무진의 어머니인 호엘룬의 고향인 옹기라트 부족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운명적인 여인 보르테를 만나게 되었죠. 보르테는 소년보다 1살 위였으나 눈빛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었고 가문 또한 부족의 신망을 두텁게 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가문의 결합은 새로운 방목지를 확보하고 전사들의 숫자를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기에 혼담은 막힘없이 성사되었습니다. 초원의 오래된 관습에 따라 태무진은 장인의 집에 머물며 일을 배우기로 하였고 예스게이는 아들을 남겨둔 채 홀로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소년에게 잠시의 평화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던 길에 예스게이는 정체를 숨기고 이동하던 중 과거의 숙적이었던 타타르 무리와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유목민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원수일지라도 식사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리는 치명적인 모욕으로 간주되었죠. 예스게이는 불안한 직감을 억누른 채 그들의 천막으로 발을 들였으나 타타르인들은 환대라는 가면 뒤에 독이라는 비열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환대를 거부하지 말라는 그들의 권유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음식에 섞인 독이 온몸에 퍼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예스게이는 간신히 자신의 천막으로 돌아왔으나 사흘 만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즉시 데려오라는 마지막 유언을 들었을 때 10대 소년의 평화로운 세상은 단번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사라지자 부르직인 연맹은 마치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권력에 굶주려 있던 타이치우드 씨족의 타르구타이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태무진의 어머니 호엘루는 어린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부족민들을 설득하며 남편의 명예를 지키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말에 올라타 기치를 높이 들고 떠나려는 이들의 앞을 가로막으며 호소하였죠. 그러나 약탈과 승리만을 쫓는 초원의 전사들에게 과부와 어린 자식들은 그저 짐이 될 뿐이었습니다. 결국 더 이상 약한 자들의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비정한 선언과 함께 그들은 모든 가축과 식량을 챙겨 떠나버렸습니다. 어제까지 고개를 숙이던 추종자들이 등을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태무진은 인간의 충성심이 얼마나 얇은 얼음판 같은 것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타르구타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예스게이의 가족을 비옥한 방목지에서 쫓아내 황량한 야생으로 내몰았습니다. 11살의 태무진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이끌고 쥐와 마멋을 잡아먹으며 연명해야 하는 처참한 유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한때 추장의 아내로서 귀한 대접을 받던 호엘루는 이제 손톱 밑에 흙이 박히도록 땅을 파서 야생 양파와 마늘을 캤습니다. 쥐 가죽으로 기운 옷을 입고 추위와 굶주림에 떨던 소년의 가슴 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복수심과 현실을 직시하는 냉철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훗날 그가 보여준 무자비함은 아마도 이 시절에 겪은 배신과 빈곤이라는 혹독한 교실에서 배운 생존 기술이었을까요? 단 한 번의 실수가 가족 전체의 멸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는 소년을 나이에 맞지 않는 노련한 전략가로 단련시켰습니다. 이 시기 태무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인 자무카와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비슷한 또래이자 처지가 비슷했던 두 청년은 서로의 외로움과 야망을 알아보고 피를 나눈 형제인 안다가 되기로 맹세하였습니다. 그들은 뼈를 깎아 만든 화살촉을 교환하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며 영원한 우정을 약속하였죠. 자무카는 카리스마가 넘치고 혈통 또한 우수하여 많은 이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존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초원의 새로운 질서를 꿈꾸었으나 그들의 우정 밑바닥에는 서로 다른 철학의 균열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무카는 가문과 혈통이 지배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전통적인 귀족의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태무진은 밑바닥에서의 생활을 통해 혈통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능력과 공정한 대우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사냥 후 전리품을 배분하는 사소한 사건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묵하는 전통에 따라 귀족들에게 더 많은 몫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태무진은 사냥에 기여한 전사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나누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사냥개의 발톱이 날카로워야 사냥감이 쓰러지는 법이다. 라는 태무진의 말은 기존의 계급 질서를 뒤흔드는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어느 추운 밤 태무진은 자신의 추종자들을 이끌고 말없이 자묵하의 진영을 떠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초원의 낡은 관습에 대한 도전장이자 새로운 제국을 향한 독립선언이었죠. 자묵하는 이 배신의 치를 떨며 이 위험한 시내를 반드시 짓밟아버리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배경도 없고 재산도 없던 태무진을 따라 나선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가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차별받던 목동들이었고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치고도 제 몫을 받지 못하던 평범한 전사들이었습니다. 태무진은 그들에게 능력만 있다면 누구든 지휘관이 될 수 있고 약탈물은 모두에게 공정하게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능력주의 시스템은 당시 초원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그는 혈연 중심의 부족 사회를 성과 중심의 군사 조직으로 재편하며 서서히 자신의 힘을 키워나갔습니다. 태무진은 단순히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사람들을 모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던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을 약속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힘이 필요했고 그 힘을 증명하기 위한 첫 번째 거대한 관문이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거대한 시험은 다란 발주트의 삭막한 계곡에서 찾아왔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였으나 이제는 가장 위험한 정적이 된 자묵하는 태무진이라는 신의 지도자의 부상을 전통적인 귀족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과거 태무진의 가족을 버리고 떠났던 타이치우드족을 포함하여 혈통의 자부심에 취해 있던 구시대의 추장들을 하나로 모았지요. 골짜기를 가득 메운 자묵하의 연합군은 마치 거대한 숲처럼 빽빽한 창날을 앞세워 태무진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에 놓인 태무진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단순한 용맹함이 아닌 혁명적인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과연 그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유목민의 전투가 개인의 무용에 의존하는 산만한 난전이었다면 태무진의 군대는 전장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전사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무리하게 돌격하는 대신 지휘관의 깃발과 북소리에 맞춰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유지하며 적의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비록 이 전투에서 태무진은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퇴각해야 했으나 그가 남긴 인상은 초원의 민심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지요. 살아남은 자들은 패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질서를 목격했으며 전장을 악보처럼 읽어내어 군대를 지휘하는 태무진의 천재성에 경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패조차도 더 큰 명성을 위한 걸음으로 삼는 그의 비범함은 문명의 위대한 군주들이 보여주었던 통찰력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태무진은 전쟁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영속적인 시스템의 구축임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혈연과 시족이라는 고질적인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고 십진법이라는 혁신적인 군대 조직을 도입하였지요. 10명의 전사를 하나의 분대로 묶고 다시 100명과 1000명으로 확장하는 이 체계는 전사들 간의 끈끈한 결속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지휘 체계를 명확히 세워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파격적인 점은 가문이 아닌 오직 실력과 공적에 따라 지위가 결정되는 능력주의의 실천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양을 몰던 목동이 전장에서 세운 공로로 100명을 거느리는 대장이 될 수 있는 이 환경은 전사들에게 절대적인 충성과 열정을 불어넣었습니다.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태무진이 고안한 초기 형태의 역참제 또한 제국의 신경망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말을 타고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정보를 전달하는 기지들을 구축함으로써
그는 초원의 구석구석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신의 손바닥 안을 들여다보듯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정보의 속도가 곧 권력의 속도라는 사실을 그는 본능적으로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또한 그는 약탈물을 추장들이 독식하던 관습을 폐지하고 가장 낮은 곳에서 싸운 전사에게까지 정당한 몫이 돌아가게 하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분배는 부하들의 마음속에 그 어떤 금전적 보상보다 강력한 충성심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내실을 다지던 중 태무진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고통스러운 시련이자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증명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북방의 메르키트족이 태무진의 본거지를 기습하여 그의 아내 보르테를 납치하고 가축을 약탈해간 사건이었죠.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긴 남자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으나 태무진은 감정적인 복수 대신 차가운 이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동맹군인 옹칸의 군대를 결집시키고 적의 위치와 방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치밀한 정보망을 가동하였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완벽한 승리를 위한 판을 짜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단순한 전사가 아닌 한 나라를 짊어진 통치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마침내 단행된 구출 작전은 마치 한여름 밤의 번개처럼 신속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태무진의 군대는 적이 방심한 틈을 타 은밀하게 접근하였으며 정해진 신호에 따라 동시에 공격을 개시하여 메르키트 세력을 순식간에 와해시켰지요. 보르테를 품에 안은 그는 단순히 복수를 마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메르키트 부족의 시스템 자체를 해체하여 자신의 조직에 흡수시켰습니다. 항복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풀어 동료로 삼고 저항하는 우두머리에게는 가혹한 심판을 내리는 그의 방식은 초원 전체에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거역하는 자는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는 명백한 진리는 이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몽골 세력의 급격한 성장은 초원의 균형을 유지하며 이익을 챙기던 금나라의 경계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금나라는 타타르족을 앞세워 태무진을 제거하려는 이의제의의 전략을 구사하였고 이는 초원의 낡은 체제와 새로운 체제의 전면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타타르족은 유목민의 약점인 이동 시기를 노려 기습을 시도했으나 십진법으로 무장한 태무진의 군대는 그들의 예상을 비웃듯 번개같이 집결하여 응전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끝에서 타타르라는 이름은 서서히 지워지기 시작했고 그들의 용맹한 전사들은 태무진의 깃발 아래로 흡수되었습니다. 적으로 만났으나 실력만 있다면 기꺼이 자신의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이 거대한 포용력이 제국의 몸집을 불리는 원동력이 된 것이지요. 이 과정에서 훗날 세계 역사를 전율케 할 불세출의 영웅들이 태무진의 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수부타이라는 이름의 청년은 전장 전체의 흐름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으로 적의 허점을 찌르는 복잡한 기동을 완벽하게 수행해내며 태무진의 오른팔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한때 적의 전사로서 태무진의 목숨을 노렸던 제베는 그의 신기한 활솜씨와 충직함을 인정받아 화살이라는 칭호와 함께 전설적인 장군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적조차도 능력만 있다면 형제로 삼는 태무진의 안목이 없었다면 과연 이 위대한 장군들이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인재를 알아보는 눈과 그들을 신뢰하는 결단력이야말로 제국의 탄생을 가능케 한 가장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태무진은 문명과의 교류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경 인근에서 사로잡은 학자들과 기술자들을 죽이는 대신 그들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하며 그들이 가진 행정적 지식과 정착 문명의 기술을 배우려 노력했지요. 유목민의 강력한 기동력에 정착 문명의 행정기술이 결합되는 이 전례 없는 실험은 몽골군을 단순한 약탈자 집단에서 국가를 통치하는 세력으로 진화시켰습니다. 거대한 성벽을 허무는 공성 무기의 제작이나 점령지를 효율적으로 다스리는 행정법들은 초원의 전사들에게 새로운 날개를 달아준 격이었습니다. 이제 초원에 흩어져 있던 불꽃들은 태무진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용광로 안으로 모여들어 세상을 태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부족 단위의 작은 다툼은 이제 끝이 났으며 수십만 대군과 견고한 성벽을 가진 제국들과의 거대한 결전이 이들의 앞날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206년의 봄날이 찾아왔을 때 대초원의 풍경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엄숙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논 강가에는 9개의 하얀 꼬리가 달린 깃발이 드높이 솟아올랐고 수만 명의 전사가 내뿜는 거친 숨소리가 대지를 진동시켰죠. 이곳에 모인 수많은 부족장과 전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변화를 목격하기 위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쿠릴타이라 불리는 거대한 의회에서 태무진을 칭기즈칸으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핏덩이를 쥐고 태어나 배신과 유배, 그리고 가난의 끝자락을 견뎌낸 그 소년이 마침내 모든 유목 전사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절대적인 존재가 된 것이죠. 알타이의 험준한 산맥에서 만주의 울창한 숲에 이르기까지 이제 모든 화살은 오직 한 사람의 명령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과연 한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수천 년간 흩어져 있던 부족들을 하나의 거대한 강물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칭기즈칸이라는 칭호는 단순히 왕이라는 의미를 넘어 세계의 통치자라는 거대한 야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제국의 시험은 칭기즈칸이 세상을 떠난 1227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은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는 역사의 진리를 증명하듯 승계의 위기 앞에 놓이게 되었죠. 이때 쿠릴타이를 통해 선출된 칭기즈칸의 셋째 아들 우구데이는 아버지와는 또 다른 지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말 위에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복한 땅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했던 행정가였습니다. 우구데이는 중국의 노련한 관료들과 공학자들을 대거 영입하여 제국의 기틀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 위에서 세상을 얻을 수는 있어도 말 위에서 다스릴 수는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1233년 오랜 숙적이었던 금나라의 수도 중도가 몽골군의 거대한 공성기 앞에 함락되었을 때 세상은 또 다른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구데이는 동방의 정복을 마무리하는 동시에 서방으로 시선을 돌려 더 거대한 폭풍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폭풍의 중심에는 칭기즈칸의 사냥개라 불리던 당대 최고의 전략가 수부타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군대는 단순히 용맹한 전사들의 집단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전쟁 기계와도 같았지요. 1240년 러시아 문명의 요람이라 불리던 키예프의 견고한 성벽이 몽골의 공성포 앞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을 때 유럽 전역은 전율했습니다.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낯선 정복자들은 헝가리와 폴란드를 동시에 타격하며 중장갑으로 무장한 유럽 기병들을 장난감처럼 다루었습니다. 몽골군은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역참제라는 놀라운 통신망을 통해 유럽의 그 어떤 전령보다 빠르게 소통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1241년 우구데이 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비엔나의 문턱에 서 있던 몽골군은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유럽 문명은 이 우연한 죽음 덕분에 멸망의 위기에서 극적으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1251년 새로운 데칸의 자리에 오른 몽케는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영토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군대를 보내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제국이 가진 자원을 숫자로 파악하려 했습니다. 몽케는 제국 전역에 걸친 대규모 인구 조사를 지시했는데 이는 당시 기술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천만 명의 인구와 수백 개의 언어, 그리고 수십 개의 종교가 뒤섞인 광대한 영토를 파악하기 위해 관리들은 먹과 붓을 들고 마을마다 돌아다녔지요. 이때 거란 출신의 천재적인 행정가 야율초제는 유목민의 수탈 방식이 아닌 정주 농민과 상인에게 적합한 표준화된 조세 시스템을 설계하였습니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서 세금을 걷는 것이 제국에 더 큰 이득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이 합리적인 통치술은 제국에 전례 없는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숫자가 칼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몽골인들은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 몽케의 형제인 훌라구가 이끄는 서방 원정군은 1258년 이슬람 세계의 심장부인 바그다드를 함락시켰습니다. 아바스 왕조의 멸망은 이슬람 문명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나 역설적으로 몽골인들은 이슬람의 지혜를 제국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편입시켰습니다. 훌라구는 난공불락이라 불리던 암살교단의 요새 알라무트를 무너뜨리며 몽골군의 집요함과 기술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지요. 몽골의 정복은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 다른 문명의 지식을 강제로 섞어놓는 용광로 역할을 했습니다. 역참제는 이제 전 대륙을 잇는 안전한 신경망으로 진화하였고 그 길을 통해 중국의 인쇄술이 유럽으로 향했으며 이슬람의 천문학이 원나라의 천문을 밝혔습니다. 실크로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번영하는 무역로가 되었으며 비단과 향신료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와 기술이 빛의 속도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이러한 번영과 안정 뒤에는 우리가 흔히 간과하기 쉬운 여성들의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칭기즈칸의 며느리이자 몽케와 쿠빌라이의 어머니였던 소르카탄이 베키는 뛰어난 교육과 외교적 수완으로 제국 내부의 다양한 문화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다양한 종교와 학문을 배우게 하였으며 기독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와 유교가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관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에서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며 이는 당시 유럽이나 다른 정주 문명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파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할 필요 없이 오직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었던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지식의 대폭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인들의 지혜가 제국의 칼날을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문명의 가교 역할을 했던 셈이지요. 13세기 중반에 이르러 몽골 제국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를 넘어 4개의 거대한 칸국으로 분화하며 성숙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중국 대륙을 지배하는 원나라와 페르시아의 1칸국, 그리고 러시아와 동유럽을 호령하는 주치 울루스와 중앙아시아의 차가타이 칸국이 그것이었죠. 이들은 각 지역의 문화와 통치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하나의 가족 관계라는 유대감과 무역 시스템을 통해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의 글로벌 공급망이나 자유무역지대와도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목민의 기동성과 정주 문명의 정교한 행정력이 결합된 이 하이브리드 제국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몽골은 단순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지식과 경제를 하나로 묶어 현대 세계의 기틀을 마련한 진정한 개척자였던 것이지요. 1250년대의 차가운 초원 바람이 잦아들 무렵 몽골 제국은 유례없는 거대한 갈림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땅을 빼앗고 약탈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인류가 쌓아 올린 가장 정교한 문명들을 어떻게 품에 안고 다스릴 것인가라는 묵직한 과제가 그들의 어깨를 누르고 있었죠. 여러분은 한 사람의 야망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한 울타리에 가두는 광경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칭기즈칸의 손자인 쿠빌라이가 데칸의 자리를 선언하던 그날, 초원의 전통과 문명의 혁신은 서로를 향해 날카로운 칼날을 겨누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제의 난이 아니라 제국의 영혼이 어디로 향할 것인가를 결정짓는 거대한 철학의 충돌이었습니다. 쿠빌라이의 동생 아리크부카는 초원의 푸른 하늘 아래서 말의 갈기를 잡고 달리는 유목민의 순수한 투지를 지키려 하였습니다. 우리의 힘은 흙바닥이 아니라 말 안장 위에서 나온다. 라는 그의 외침은 정주 문명의 안락함에 젖어가는 형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지요. 반면 쿠빌라이는 성벽 안의 농부들이 바치는 곡식과 상인들이 나르는 비단의 가치를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국이 더 이상 거친 파괴자로 남아서는 안 되며 정교한 시스템을 갖춘 통치자로 거듭나야 한다고 믿었죠. 결국 1264년 중국 북부의 풍부한 자원과 치밀한 보급망을 동원한 쿠빌라이의 경제적 우위는 전통적인 기병들의 투지를 압도하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는 제국의 중심축이 영원히 초원을 떠나 거대한 도시의 심장부로 옮겨갔음을 알리는 장엄한 서곡이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초원의 낡은 수도 카라코룸을 뒤로하고 오늘날 베이징의 전신인 대도와 상도에 새로운 제국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그는 이제 몽골의 칸인 동시에 중국의 황제라는 이중적인 무게를 견디며 남쪽의 거대한 문명인 남송을 정복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에 착수하였지요. 유목민의 말발굽이 닿지 않는 거대한 강과 바다를 장악하기 위해 쿠빌라이는 수천 척의 전함을 건조하며 해전이라는 낯선 영역에 발을 들였습니다. 쿠빌라이와 그의 군대가 중국의 공학자들이 설계한 남송의 견고한 요새를 향해 거대한 돌덩이를 날릴 때마다 구시대의 성벽들은 맥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276년 마침내 남송이 함락되던 날 세상은 유목민의 기동성과 기술력이 결합한 이 거대한 제국의 탄생을 경외심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신이 허락한 영역은 대륙의 끝자락까지였을까요? 쿠빌라이는 바다 너머 일본으로 시선을 돌려 두 차례나 거대한 함대를 보냈으나 거친 바다의 신은 유목민 전사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가미카제라 불리는 거센 태풍은 몽골의 꿈을 집어삼켰고 이는 대륙의 제왕이라도 대자연의 변덕 앞에서는 무력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지요. 베트남과 버마의 울창한 정글 속에서도 제국은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났습니다. 살을 찌르는 열대 풍토병과 끈질기게 발목을 잡는 험준한 지형은 초원의 전사들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제국은 여기서 무차별적인 무력 정복의 한계를 실감하고 힘의 균형을 맞추는 영리한 외교 정책으로 그 방향을 선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의 궁정은 마치 전 세계의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놓은 거대한 박물관과 같았습니다. 베네치아에서 온 마르코 폴로는 대도의 웅장한 궁전을 보며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고 기록했죠. 페르시아에서 온 행정가와 아랍의 수학자 그리고 유럽의 금속 장인들이 몽골 전사들과 한자리에 앉아 제국의 미래를 논하는 풍경은 당시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국제적인 광경이었습니다. 중국의 인쇄기에서는 이슬람의 정교한 천문학 서적들이 쏟아져 나왔고 페르시아의 수학적 통찰은 제국의 거대한 토목 사업에 고스란히 녹아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이들이 몽골의 법 질서 아래에서 평화롭게 공존하던 이 시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화려한 지식의 대폭발을 일으켰던 황금기였습니다. 쿠빌라이가 도입한 경제 정책은 현대의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놀라울 만큼 시대를 앞서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뽕나무 껍질로 만든 종이, 화폐인 교초를 제국 전역에서 통용시킴으로써 금속 화폐의 한계를 단번에 뛰어넘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자원과 신용이 뒷받침된 인류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등장이었죠. 도량형을 통일하고 무역로의 안전을 보장하자 실크로드는 헝가리에서 고려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상업 고속도로가 되었습니다. 상인들은 몽골의 문장인 파이자를 가슴에 품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게 국경을 넘나들며 전 세계의 불을 대도로 끌어모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날의 전자결제 시스템이나 글로벌 무역기구가 이미 800년 전의 초원 제국에서 그 싹을 틔웠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러나 제국은 한 인간이 다스리기에는 너무나도 비대해져 통신망의 한계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죠. 대륙의 한 끝에서 내린 명령이 다른 끝에 도달할 때쯤이면 이미 상황은 변해 있었고 중앙의 통제력은 점차 약화되어 갔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로의 무리한 원정 실패는 제국의 막대한 재정에 균열을 냈으며 호화로운 궁정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농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쿠빌라이가 다스리던 거대한 하이브리드 체제는 서로 다른 문화권의 긴장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조금씩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1294년 제국의 정점에 서 있던 위대한 칸 쿠빌라이의 심장이 멈추던 그날, 대륙을 하나로 견고하게 묶어냈던 거대한 사슬은 소리 없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세기 동안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유목 전사들의 함성은 이제 광활한 영토 곳곳에서 분열과 갈등의 소음으로 변해갔지요. 우리는 흔히 제국이 전쟁에서 패배하여 멸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거대 제국의 황혼은 내부에 보이지 않는 균열에서부터 시작되는 법입니다. 중국 대륙을 지배하던 원나라는 세련된 정주 문명의 옷을 입었으나 속살은 여전히 초원의 거친 질서를 고집하던 외래 점령 정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쿠빌라이가 야심차게 도입했던 종이 화폐 교초는 이제 시장 바닥을 뒹구는 낙엽보다도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정부가 재정 부족을 메우기 위해 무분별하게 찍어낸 종이 뭉치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백성들의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비단 주머니 가득 종이돈을 채워 넣어도 고기 한 점조차 구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으니 민심이 돌아서는 것은 시간 문제였을까요? 사람들은 쌀 한 토를 구하기 위해 가업으로 내려오던 가구까지 땔감으로 팔아야 했고 그들의 원망은 대궐의 높은 담장을 넘어 칸의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자연조차 몽골의 통치를 거부하는 듯 했습니다. 14세기 초에 몰아친 유례없는 홍수와 가뭄은 황하의 물길을 뒤틀어 놓았고 비옥했던 농토는 순식간에 메마른 갈라진 땅이나 썩은 물이 고인 늪지로 변해버렸습니다. 정착 사회와 깊은 유대감이 없던 원나라 관료들은 재난 구호보다는 세금 징수에 더 열을 올렸으며 이는 굶주린 농민들의 손에 호미 대신 창을 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아시아의 심장부였던 차가타이 칸국 역시 제국의 분열이 가져온 차가운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대륙을 잇던 무역로가 곳곳에서 끊기자 번화하던 상업 도시들은 활기를 잃고 정적만이 흐르는 유령 도시로 변해갔지요. 상인들의 낙타 행렬이 멈춘 자리는 종교적 신념을 둘러싼 엘리트층과 전통주의자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채웠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를 칭기즈칸의 후예라 자처하며 나타난 티무르는 무너진 제국의 영광을 재건하겠다는 야망을 불태웠습니다. 페르시아의 일칸국이 겪은 쇠락은 더욱 비극적이고도 상징적이었습니다. 지배층이 이슬람으로 개종하며 현지 문화와 융합하려 애썼지만 오히려 이는 전통적인 유목 전사들과의 문화적 충돌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치명적이었던 것은 육상 무역로의 안전이 흔들리자 영리한 상인들이 바닷길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칸국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통행세가 급감하면서 제국의 곳곳에는 자금줄이 말라붙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때 보이지 않는 죽음의 자객인 흑사병이 몽골이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타고 전 유럽과 아시아를 강타했습니다. 쥐들의 털 속에 숨어든 전염병은 번성하던 도시의 불빛을 하나둘씩 꺼뜨렸고 제국의 자랑이었던 연결망은 역설적으로 죽음을 퍼뜨리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유럽과 러시아의 광활한 평원을 지배하던 황금 군단 또한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서서히 힘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황금 군단은 여러 개의 작은 칸국으로 쪼개졌고 이들은 세력을 키운 러시아 제국에 의해 하나씩 흡수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1400년경 유라시아를 호령하던 통일 제국은 이제 전설 속에나 존재하는 신화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국이 사라진 자리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상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었습니다. 몽골이 열어젖힌 길을 통해 전파된 화약은 유럽의 성벽을 허물고 기사계급을 몰락시켰으며 인쇄술은 지식의 독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남긴 천문학 지식은 대항해 시대를 준비하는 항해사들의 나침반이 되었지요. 몽골 제국은 비록 정치적으로는 무너졌으나
인류가 처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최초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선물했습니다. 주먹에 핏덩이를 쥐고 태어난 태무진의 울음소리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서사는 전 세계를 휩쓸고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정적을 찾았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만 남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문명이 만나 빚어낸 새로운 가능성의 토양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이 남긴 시스템과 유산은 훗날 인류가 더 넓은 바다와 미지의 대륙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의 밑바탕이 되었지요.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박제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뜨거운 조언과도 같습니다. 몽골 제국이 보여준 그 찬란한 비상과 쓸쓸한 추락의 과정은 우리에게 겸손과 통찰, 그리고 변화에 대응하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이 거대한 역사의 파동이 오래도록 남기를 바랍니다.